일이 바빠 삶에 여유가 없지만 책을 읽으며 잠들고 싶은 모두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책.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아내의 서재입니다. 들려드릴 책은 가치 있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지은이 전혜성, 출판사 중앙북스. 1장.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면 아주 먼 미래에나 그 성과가 나타날지라도 궁극적으로 발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이다.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운 3가지 원칙. 환갑이던 1989년 평생의 반려자이던 남편과 사별하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하며 바삐 살아온 시간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버렸다. 남편과 함께한 세월이 38년인데 남편이 부재한 지난 21년도 눈 깜빡할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무렇지 않게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았구나 생각하니 내 스스로 대견하기도 한 반면 먼저 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든다. 1948년 19 나이에 부모 슬하를 벗어나 미국으로 유학 온 나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에 고광림 교수를 만났고 이듬해 우리는 미국에서 결혼을 했다. 그리고 경신, 경주, 동주, 홍주, 경은, 정주 등 6 아이를 낳아 기르며 공부하고 학위받고 강의하고 예일대 동아문화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38년의 시간을 함께했다. 20대 초반부터 환갑에 이를 때까지 모든 일과 생활 그리고 생각까지도 함께하고 공유하던 인생의 반쪽을 잃은 슬픔과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진심으로 남편을 의지했고 그만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나를 든든하게 지지해준 남편이었지만 새삼 내가 이렇게까지 남편을 사랑했는가 생각할 정도였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6년 동안 투병해 오던 남편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담당 의사는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완치가 어려운 병으로 6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6개월 전부터는 마지막을 준비하라 권고를 받은 터라 아이들 모두 아버지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내심 기적을 기대한 듯 싶었다. 남편의 죽음은 나에게 청천벽력같이 느껴지기만 했다. 평생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어 일할 의욕이 없다거나 이유 없이 마음이 울적하다는 느낌을 가져볼 틈도 없던 나에게 그때 처음 우울증 비슷한 감정이 찾아왔다. 하지만 바쁜 일상이 몸에 밴 덕분에 남편을 잃은 깊은 슬픔과 우울증에서 좀 더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내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반드시 지키려고 생각한 3가지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마지막까지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둘째는 얼마가 되었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에 대해 수시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것이었다. 나는 일생을 통해 이 3가지를 잊지 않고 명심한다면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로서는 인생의 황혼기라 여기던 환갑의 나이에 38년을 함께한 인생의 반려자를 잃고 동시에 모든 삶의 의욕을 잃을 뻔하던 위기에서 나를 일으켜 세운 세 가지 원칙. 이것은 결국 인생의 단 한순간도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성과 없이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한 방향을 향한 것이었다. 나는 남편을 추억할 때마다 내가 이별의 순간까지 그리고 사별한 후에도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곤 한다. 나는 남편을 사랑하는 동시에 존경했다. 나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같은 학자로서 나는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지만 그 사랑의 불길을 계속되게 만드는 것은 존경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이 그렇듯이 존경이라는 것도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 내가 남편을 존경한 것처럼 남편도 나를 존경했다. 내가 미국으로 건너와 사회학을 전공할 때 남편은 내가 공부하는 학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당시만 해도 사회학은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대접받지 못하던 시절이어서 남편의 그런 시선은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조선시대 사회구조와 가치관이 경제 발달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논문을 썼을 때 남편은 내가 공부하는 사회학의 학문적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경의를 표했다. 나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남편의 나에 대한 사랑이 존경이라는 탄탄한 갑옷을 입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우리 부부는 서로의 학문적 가치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동반자로서 손을 잡고 걸었다. 누군가에게 무엇이 될 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은 평생 자신이 모은 돈보다 부유하고 자신이 오른 지위보다도 높은 삶이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 학자로서, 어머니로서 부러워할 정도로 잘 살았다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인생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한마디 뿐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하든 하지 못하든 나는 내 인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싶다. 나는 한평생 이와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 알고 있다. 역사에서 배운 위인들, 책에서 읽은 주인공들, 매스컴에서 주목하는 스타들, 그리고 우리는 가족과 이웃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거나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 내 삶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다. 나 역시 80년 넘게 살아오는 동안 끊임없이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일까 고민했다.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살아온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의 정의를 찾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지난 세월 꿈을 키우고 학문을 탐구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찾아낸 가치 있는 삶의 정의를 이제는 이 책을 통해 밝힐 때가 된 것 같다. 또한 이는 그 정의를 알면서도 항상 실천이 부족하던 나 자신을 재촉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내 나이 81, 한 세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을 반추하며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싶다. 내가 적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치 있는 삶은 다음의 한마디로 요약된다. 나의 존재가 세상 누군가에게 무엇인가가 되는 삶이다. 이것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동시대를 산 누군가의 삶에, 기억에, 가슴에 의미 있는 존재로 남을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 동시대는 물론 내가 떠난 다음 시대에도 나의 존재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가치 있는 삶은 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삶이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명예와는 다른 가치다. 2장. 인생은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길이다. 세상에 돈이 없어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에 오늘도 나는 나의 인복을 위해 노력한다. 그 노력은 다름 아닌 늘 나누고 베풀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보다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종교의 자유만큼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자유로운 것이 바로 만남이다. 워낙 대가족인데다 사방에 흩어져 살며 바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좀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명절이나 내 생일, 남편의 기일에도 몇몇은 불참하기 일쑤고 몇 해 동안 식사 한 끼 함께하기 힘든 아이들도 있다. 하지만 늘 소통하고 있는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보건부 차관보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큰아들 경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빼놓지 않고 전화를 한다. 일과 시간 중에는 짬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아침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다. 나 역시 바쁜 아들의 스케줄을 고려해 얼마 전 아들의 생일에는 전화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작은 선물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기뻐한다. 마주보는 것 이상의 의미, 소통.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전화나 이메일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시대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들은 물론 며느리와 사위,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단체 메일을 보내 내 근황을 알리기도 한다. 한창 바쁘게 일하는 아이들에게는 전화통화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배려에서다. 어렵기만 한 관계인 사돈들에게도 이메일로는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어 이 방법을 나는 즐겨 사용한다. 내 근황을 알리기도 하지만
다른 아이들 소식을 내가 전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잔소리에 가까운 당부도 이메일로 한다. 또 흥미롭게 본 기삿거리나 정보를 함께 보내주기도 하는데, 내 손자 손녀들은 내가 보낸 단체 메일을 할머니의 뉴스레터라며 재미있게 본다고 한다. 내가 메일을 보내면 즉각 답장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답장을 할 만한 이슈가 없을 때는 그냥 받기만 하는 아이들도 있다. 셋째 아들 홍주처럼 자주 이메일을 보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이메일보다는 전화를 선호하는 아이도 있다. 각자 하는 일과 라이프 스타일, 성격이 다르다 보니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가족은 늘 소통하고 있다. 소통한다는 것은 마주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특히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소통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워낙 전문 분야가 많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 분야와 상관이 없는 일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내가 두고두고 사위에게 미안한 일이 하나 있다. 아주 오래전 딸과 함께 집에 온 사위가 어쩐지 안절부절 못하면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식사 시간에 별 대화도 하지 않고 초조한 듯 시계만 보다가 일어서는 것이었다. 나는 오랜만에 집에 온 딸 내외가 하룻밤 자고 갈 줄 알고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급히 일어서는 것을 보니 서운했다. 역시 사위가 처가에 오래 머무는 것을 불편해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야속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사위는 MIT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기계가 절대로 멈추면 안 되는 것이라 장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계를 한번 멈추게 되면 재가동을 위해서 꼬박 하루를 다시 기다려야 했다는 것이다. 나는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찾아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해준 사위에게 고맙고도 미안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가족들이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만큼 마음 든든하고 자신감 넘치는 일도 없다. 같은 길을 걸으면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좋겠지만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일이어도 상관없다. 서로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또 때론 전혀 상관없는 듯 보이는 두 분야의 사람들이 엉뚱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하니까 말이다. 학자로서 서로의 분야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내가 몸소 경험한 진리다. 3장. 나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 건강.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새삼 크게 다가오던 시절이었다. 대학원생 시절 헝가리에서 온 한 사회학 교수가 초의 양 끝에 동시에 불을 붙일 수는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몸을 혹사하다시피 하면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던 나에게 쉬엄쉬엄 몸도 돌봐가며 하라고 해주었던 말이다.
더 멀리 가기 위해 반드시 쉬어야 한다. 공부하랴, 연구하랴, 아이들 돌보랴, 집안일 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던 시절이 있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늘 시간이 모자라 종종 걸음을 쳐야 했다. 집안일은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한 나름의 방도를 고안해 처리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는 일도 많았다. 특히 공부는 아무리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시간이 태부족이었다. 잠자는 시간이라도 줄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따름이었다. 그런 생활이 몸에 배다 보니 지금도 한창 연구에 몰입하다 보면 잠자리에 들 시간을 넘기고 밤을 새기 일수다. 하던 일을 멈추고 억지로 잠자리에 들면 머릿속에 해야 할 일이 맴돌아 숙면을 취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잠을 줄이며 일을 하다가는 몸이 오래 버텨주지 못할 것이라 염려하고 충고하는 지인이 많았다. 나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때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기도 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건강검진에서조차 잠이 부족해 몸이 많이 지쳐 있다는 결과가 나오곤 했다. 그래서 요즘은 의도적으로 낮잠을 자려고 노력한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낮잠은 게으른 사람의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해왔다. 평생 낮잠을 모르고 사신 우리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다. 나는 어머니께서 낮에 자리에 누워 계신 것을 본 일이 없다. 어머니에게 있어 낮잠은 산고 중에 출산이 임박했을 때 몹시 고단하고 지쳐서 잠시 눈을 붙인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얼마 전 건강 관련 책자를 보다가 충분한 수면이 일의 능률을 더욱 올려준다는 내용의 글을 읽게 되었다. 특히 규칙적으로 짧은 시간 낮잠을 자는 사람은 오후 시간을 훨씬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밤잠 잘 시간도 아깝던 시절, 낮잠은 나에게 사치 중에 사치였다. 전날 밤을 꼬박 새우고 아무리 고단해도 밤까지 자리에 눕지 않고 버텼다. 낮에 잠시 눈을 붙일 만큼의 여유가 생긴 다음에도 그 습성은 고쳐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낮잠에 대한 죄책감을 과감히 버렸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피로를 느끼면 잠시 일을 덮어두고 낮잠을 청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달게 한숨 자고 일어나면 머리도 한결 가벼워지고 몸도 가뿐해지는 것을 느낀다. 잠시 모든 것을 덮어두는 시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갈 일이 생기면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빈틈없이 빡빡한 일정을 만들어 가곤 했다. 심하게는 가족들과도 함께할 시간을 낼 수조차 없을 때도 종종 있었다. 가족들은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기 위해 공항이나 호텔 로비에 와서 나를 기다리기도 했다. 최대한 많은 일을 처리하고 그저 병만 들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가자는 게 내 생각이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생각이 달라졌다. 출장 일정도 넉넉하게 잡고
입국 후 사흘 동안은 무조건 쉬기로 했다. 여독을 풀면서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도 보내고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았다.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데 쉴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했다.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도 저만큼 앞서 있는 선진국을 따를 수가 없었다. 오랜 식민지 생활로 전쟁으로 세계의 흐름에 여러 발짝 뒤처진 비운의 국가 국민이었기에 피할 수 없는 서글픈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라면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거의 대부분 비슷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쉬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세대들이 있었기에 오늘날과 같은 발전된 대한민국도 존재하는 것이라는 자부심도 갖는다. 하지만 이제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생전 자지 않던 낮잠을 청하면서 나는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은 잠시 눈을 붙여두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을 때, 몸이 찌뿌드드해 집중이 되지 않을 때 나는 잠시 모든 것을 덮어두고 산책을 나간다. 그러면 거짓말처럼 몸이 가벼워지면서 집중도 훨씬 잘 된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심호흡을 하고 나면 풀리지 않던 문제의 실마리가 불현듯 떠오르기도 한다. 산책 후 다시 집중해서 일을 하면 능률이 오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젊은 시절에는 여유도 없었거니와 이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 그때 알았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올 때, 그때가 마지막으로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라는 것 역시 나는 이제 알고 있다. 4장. 눈앞의 성공보다 나를 위한 보람을 좇는 삶. 지금까지 내 의지와 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나를 두고 사람들은 사명감에 죽고 사명감에 산다고 말한다. 사명감이란 누구를 위해 갖는 것이 아니다. 사명감이야말로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정해지는 것이다. 세상에 괜히 그런 일은 없다. 침실에 불까지 다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문득 궁금한 점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러면 나는 벌떡 일어나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자료를 뒤적여 궁금증을 풀어야만 다시 잠들 수 있다. 지금이야 인터넷 검색 한 번만으로도 수천 수만 가지 정보가 한눈에 훤히 들어오는 시대지만 과거에는 궁금증 하나를 해결하려면 여러 권의 책과 자료를 찾아야 했고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렸다.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
몇 주가 소요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일단 생긴 궁금증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성격이다. 그런데 나의 호기심은 꼭 학문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 일상에서 보고 느끼는 사소한 것에서도 나는 호기심을 느끼고 궁금한 것은 탐구를 통해 반드시 그 의문을 풀어야 한다. 요즘도 궁금하던 뉴스를 검색하느라 새벽까지 졸린 것도 모르고 깨어 있을 때가 종종 있다. 내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것도 사실 호기심 때문이다.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떠했을까? 이 사람의 눈에 비친 세계는 어떨까? 이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등등 온통 궁금한 것 투성이다. 이 궁금증을 풀려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터놓는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으로 음식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만 한 것이 없다. 나의 호기심은 낯선 곳을 여행할 때 더욱 많아진다. 비교 문화학자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둘째 딸 경은이와 맨해튼 골목을 걸으며 있었던 일이다. 평범한 주택가 골목길에 과일 가게가 있었는데 과일을 산처럼 쌓아놓은 모습이 퍽 인상적이어서 한참을 쳐다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가게에서 과일을 쌓은 방법이 마치 한국 제사상에 과일을 괴어놓은 것 같다고 말하는 나를 보고 딸아이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자신은 매일같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이 가게를 단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리의 모든 풍경을 을에 그러려니 하고 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멈출 줄 모르는 왕성한 호기심은 아무리 사소한 것에서도 반드시 의미를 찾아낸다고 감탄하기도 했다. 질주해야 할 때, 주위를 둘러보아야 할 때. 사실 호기심은 내가 삶과 세상을 경외하는 방법 중 하나다. 이 세상 어떤 일도 그냥 그렇게 되거나 괜히 그렇게 생겨나는 것은 없다. 어떤 일에든 반드시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으며 그 결과가 미칠 영향이 있게 마련이다. 어떤 일이든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을에 그러려니 생각하는 마음은 비교 문화학자로서 절대로 걸리면 안 되는 덫과 같은 것이다. 평생을 비교 문화학자로 살아온 나로서는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면 삶은 얼마든지 신비롭고 즐거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호기심을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직도 공부를 즐기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것도 평생 해온 일에 지금까지 실증을 내지 않은 것도 내가 아직도 공부를 즐기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것도 평생을 해온 일에 지금까지 실증을 내지 않는 것도 다 호기심이라는 삶의 에너지가 충만한 덕이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기는 든 모양이다. 예전만큼 속도를 내 일사천리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 분명 30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1시간이 훌쩍 넘어 2시간 가까운 시간을 소요하고 있을 때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크게 마음을 쓰지는 않는다. 삶은 속도를 내서 앞만 보며 질주해야 할 때도 있고 뒤처져 느릿느릿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아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전진하는 속도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한 발짝 뒤처져 걸으면서 앞만 보며 질주하는 젊은 세대가 놓치는 것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나를 발판으로, 나를 버팀목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에게 남은 또 하나의 사명인 것이다.